엄마는 폭설이 내리기 전 나를 배달일로 내몰았다. 난 방금 막 받았는데 말이다.清華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하지만 엄마는 내가 성인이 됐다며 냉정하게 말했다. 자기 손에서 돈 한 푼 더 가져갈 생각 말라고. 지난 생에서 난 눈보라를 뚫고 도시 곳곳을 누비며 배달을 했다. 그런데 엄마가 몰래 배달소장에게 돈을 찔러줄 줄이야? 나를 가장 먼 곳으로 배정하라고 말이다. 가는 길에 내 전기 자전거는 망가졌고 영하 100도의 폭설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난 황량한 벌판에서 그대로 얼어 죽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난 엄마가 배달 나가라고 강요하던 그날로 돌아와 있었다. 너도 이제 성인이야? 내 손에서 돈 한 푼 더 가져갈 생각 마. 엄마 천탕의 차가운 목소리는 기억 속 그대로였다. 탁자 위에는 금박이 박힌清華대학교 합격 통지서가 소리 없이 나를 비웃고 있었다. 창밖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어두컴컴했다. 달력 위에 선명한 빨간 숫자가 나에게 경고했다. 종말의 폭설까지 남은 시간 단 3일. 난 회귀했다. 지난 생에선 엄마에게 울며 빌었다. 전국 최고의 대학에 합격했다고.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엄마는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공부밖에 모르는 쓸모없는 인간이라 욕했다. 집안의 흡혈귀라면서 계부 하오웨이는 옆에서 부채질을 해댔다. 자기 아들 하오지에는,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 남동생은 일찍이 학교를 그만두고 일해서 매달 집에 돈을 갖다 준다며 말이다. 지엔이 좀 봐라. 너랑은 딴판이지. 공부해서 남 주냐. 다 쓸데없는 짓이지. 하오지에는 옆에서 기고만장하게 웃고 있었고 눈빛에는 구경거리 보듯 경멸이 가득했다. 난 억지로 눈보라 속으로 내몰려 텅 빈 도시를 헤매야 했다. 결국 인적 드문 곳에서 전기 자전거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영하 100도의 극심한 추위 속에서 내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갔다. 죽기 직전 배달 소장과의 통화 너머로 엄마의 고함을 들었다. 뭐, 아직도 배달이 안 됐다고요? 돈은 이미 줬잖아요. 길바닥에서 죽게 내버려둬요. 보상금은 반드시 받아내야 하니까? 알고 보니 엄마는 내가 돈을 벌어오길 바란 게 아니었다. 내 목숨을 노린 거였다. 내 목숨값으로 받은 보상금으로 그 잘난 아들 하우지엔에게 신혼집을 사주려 했던 것이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빨리 안 나가. 천탕에 짜증 섞인 재촉이 내 회상을 가로막았다. 난 고개를 들어 엄마의 그 표독스러운 얼굴을 바라봤다. 지난 생의 눈물과 애원은 더 이상 없었다. 내 마음은 한없이 평온했다. 네, 갈게요. 나의 순종적인 태도에 엄마는 당황한 기색이었다. 옆에 있던 하오 웨이와 하오지엔도 의뢰라는 듯 눈빛을 교환했다. 피부에 기름기 좀 봐. 블랙헤드랑 피지가 가득해서는 보기 싫어 죽겠네. 나가기 전에 세수나 좀 해? 우리 집 망신 시키지 말고. 알겠어요. 화장실로 가서 폼클렌징을 꺼내 씻기 시작했다. 세안을 마치자 얼굴이 순식간에 맑고 깨끗해졌다. 이 기집애가 무슨 폼클렌징을 쓴 거야?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엄마가 다가오며 물었다. 계속 쓰던 시카 듀얼 폼클렌징이에요. 씻고 나니까 블랙헤드랑 피지가 싹 씻겨나간 느낌이네요. 오, 어디 보자. 이게 두 가지 색으로 나오거든요. 하얀색은 아미노산이고 회색은 클레이 성분이라 모공 속 노폐물을 깨끗하게 비워줘요. 클렌징 오일 없이도 한 번에 지워지고요. 선크림이나 가벼운 화장은 바로 지울 수 있어요. 게다가 명품 보습 에센스 성분도 들어있어서 저처럼 겉은 번들거리고 속은 건조한 피부도 세수 후에 당기지 않아요. 그렇게 좋아? 진작 나도 하나 사주지 그랬니? 엄마, 그럼 이거 쓰세요. 이건 온 가족이 다 써도 돼요. 난 화장실을 나와서 곧장 엄마의 침실로 들어갔다. 엄마가 보는 앞에서 협탁 위에 놓인 지갑을 집어들었다. 엄마가 당황해하는 사이 난 지갑에서 두툼한 지폐 뭉치를 꺼냈다. 대략 5,000위안 정도였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강도질이니 월급 가부라는 거예요. 난 평온하게 엄마를 쳐다봤다. 배달을 하려면 초기 자본이 있어야죠. 전기 자전거랑 장비 사는데 다 돈 들잖아요. 게다가 혹시라도 제가 밖에서 잘못되면 이 정도 돈은 엄마가 미리 주는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말은 마치 칼날처럼 엄마의 가장 추악한 속내를 찔렀다. 천탕의 얼굴은 붕그락푸르락 변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난 더 이상 엄마를 보지 않고 뒤돌아 나왔다. 하오지엔의 곁을 지나갈 때 난 발걸음을 멈췄다. 난 싱긋 웃으며 그의 귓가에 다가가 우리 둘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착한 내 동생, 누나가 내 신혼집 마련하러 갈게. 기쁘지? 그의 몸이 굳어버렸다. 난 그를 내버려 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놈의 집구석을 나왔다.
곧장 배달 업체로 가진 않았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물자를 비축하는 것이다. 5천 위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난 각종 대출 앱을 통해 80만 위안을 대출받았다. 휴대폰에 찍힌 잔액을 보니 내 마음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곧장 도시 서쪽의 가장 큰 도매시장으로 향했다. 마트의 소매 상품은 비싸기만 하고 실속이 없다. 여기여야만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생존 필수품을 살 수 있다. 우선 생리대 같은 생활용품과 거위털 이불, 발열 내일 등을 샀다. 그리고 압축 비스킷, 군용 통조림, 보순도 초콜릿, 에너지바 등 유통기한이 길고 칼로리가 높은 식품들만 골랐다. 모두 박스째로 구매했다. 다음은 생존 장비다. 방풍 라이터, 서바이벌 휘슬과 다용도 군용 칼까지, 영하 100도에서도 버틸 수 있는 특수 침낭,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용량 보온병까지.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따뜻한 물 한 모금은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소형 디젤 발전기도 2대 주문했다. 인부들에게 지시를 내려 렌트한 소형 화물차에 물건을 싣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샤오이, 너 여기서 뭐해? 웬 물건을 이렇게 많이 샀어? 뒤를 돌아보니 차차가 서 있었다. 한때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이. 전생의 폭설 속에서 내가 외곽에 고립되었을 때 걱정스러운 듯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던 게 바로 이였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내 구체적인 위치를 하나씩 캐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배달 소장의 전화가 우리 엄마에게로 이어졌다. 얘도 공범이었다. 지금 이 순간 녀석의 얼굴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완벽하게 서려 있었다. 엄마가 요즘 날씨가 안 좋다고 미리 이것저것 사두라고 하셨어. 내가 대충 대답하자 차차가 부럽다는 듯 말했다. 아줌마가 너한테 정말 잘해주시는구나. 응, 대학 생활비가 부족할까 봐 걱정하시더라고. 사회 경험 좀 미리 쌓아보라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알아봐 주셨어. 차차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러더니 곧바로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배달이라고? 세상에, 그게 얼마나 고생인데. 명색이 칭화대 학생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어쩌겠어. 우리 집을 위해서인데.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지 않겠어? 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녀석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내 시선이 불편한지 서둘러 핑계를 대며 자리를 떴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엔 한 조각의 동요도 없었다. 청산은 하나씩 천천히 해줄게. 모든 물자를 차에 싣고 목적지로 향했다. 성북 쪽에 있는 버려진 지하 방공호. 이곳은 전생에 배달 일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다. 입구가 숨겨져 있고 내부 공간이 아주 넓은 데다. 무엇보다 견고해서 어떤 천재지변도 막아낼 수 있다. 이곳이 바로 나의 아포칼립스 요새가 될 것이다. 물자를 몇 번에 걸쳐 안으로 옮기고 미리 사둔 캔버스 천과 작동상의로 입구를 완벽하게 위장했다. 일을 다 마치고 나니 이미 날이 완전히 저물어 있었다. 공기 중에 미세한 얼음 결정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눈이 오려나 보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끝나기 무섭게 천팡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너 돈 들고 어디로 튄 거야? 오후 내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엄마, 저 배달 업체에 출근 신고하러 왔어요. 내 말투는 담담했다. 소장님이 보증금 3천 위안을 먼저 내야 한대요. 안 그러면 배차를 안 해준다고요.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녀의 속셈을 알고 있다. 3천 위안으로 내 목숨값과 수십만 위안의 보상금을 맞바꾸려는 것이다. 그녀에겐 절대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다. 기다려. 그녀는 도끼 서린 말을 내뱉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꺼진 휴대폰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익숙한 그 배달 업체로 향했다. 그곳엔 기름기 번지르르한 소장이 바로 보였다. 왕하이. 그는 신입 배달원에게 침을 튀겨가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손발 좀 빨리빨리 눌려. 시간 늦으면 벌금이야. 고객이 불만 제기해도 벌금이고. 나는 앞으로 다가갔다. 소장님, 출근 신고하러 왔습니다. 왕하이는 눈꺼풀을 치켜뜨며 나를 훑어보더니 다시 배차 시스템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가 밤고양이냐? 내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다. 그의 말투에는 묘한 동정심이 섞여 있었다. 계집애가 공부는 안 하고 왜 이런 일을 하러 와? 쯧쯧. 입으로는 아깝다면서도 눈빛의 서린 탐욕은 숨기지 못했다. 내 이름 뒤에 특수주문이라는 빨간 글씨의 비고란이 보였다. 반드시 배송할 것? 소장님, 제가 처음이라 좀 긴장되는데 잘할 수 있을? 됐어. 잔말 말고. 여기 차, 키랑 장비 챙겨서 얼른 배달이나 나가. 전기 오토바이는 센터에서 가장 낡은 것이었다. 타이어도 다 달아 있었다.
나는 따지지 않고 묵묵히 물건들을 받아 첫 주문을 접수했다. 근처 아파트로 가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 낡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느릿느릿 배달 업체를 빠져나왔다. 칼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내 마음은 열기로 가득했다. 전생엔 비만인데다 오토바이까지 너무 낡아서 결국 길 한복판에서 오토바이가 고장났고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다. 게다가 앞으로 아포칼립스가 닥치면 실내에서 오래 지내야 하니 미리 살을 빼고 체력을 길러둬야 한다. 둘째로 뚱뚱하면 많이 먹게 된다. 식량을 많이 비축해두긴 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식사량을 줄여서 물자, 소모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미리 준비를 해야 했다. 나는 근처 약국으로 길을 돌렸다. 아포칼립스 상황에선 약이 음식보다 더 귀하다. 아직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때 필요한 건 다 챙겨둬야 한다. 점원이 다가왔다.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나는 먼저 감기약과 해열제, 외상 소독 키트 등 필수 의약품을 대량으로 주문했다. 약을 사고 나서 바로 배달을 가지 않고 길을 돌아 어느 철물점 앞에 멈춰 섰다. 사장님, 제일 큰 체인 자물쇠 2개 주세요. 가장 튼튼한 걸로요. 사장님이 나를 훑어보더니 의아한 듯 물었다. 학생, 이건 왜 사려고? 오토바이 채우기엔 너무 과한 거 아냐?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돈을 지불했다. 오토바이 잠그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가두려는 거죠. 밤고양이 그 기집애 왜 아직도 안 와? 배달 업체 안에서 왕아이가 초조하게 벽시계를 보고 있었다. 밖은 이미 눈보라가 거세지고 있었다. 한방눈이 차가운 바람과 함께 휘몰아쳤고 기온은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천팡에게서 온 전화였다. 왕 소장, 내 딸 어디 있어? 애를 어디로 보낸 거야? 왜 아직도 소식이 없어? 천팡의 목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다. 진정하세요, 사모님. 지금 바로 제일 먼 곳으로 배달 보낼 겁니다. 절대 못 돌아오게 확실히 처리하죠. 왕아이가 목소리를 낮췄다. 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돈은 한 푼도 못 줄 줄 알아? 천팡이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다. 왕아이가 이마에 식은땀을 닦았다. 고개를 드니 마침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다. 너 어디 갔다, 이제 와. 배달 하나 하는데 한나절이냐? 그가 나를 향해 소리쳤다. 차가 고장나서 길 중간에 멈췄어요. 내가 덤덤하게 대답했다. 잔말 말고 이 배달 청시 폐공장으로 가. 손님이 팁으로 500위안 더 얹어줬어. 지금 당장 바로 배달해. 왕아이가 주문서 한 장을 책상 위에 세게 내리쳤다. 전생에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죽음의 주문서였다. 나는 주문서를 집어들었다. 주소를 확인하고는 피식 웃었다. 내 시원시원한 대답에 왕아이는 다시 한번 멍해졌다. 적어도 내가 신랑이라도 버릴 줄 알았나 보다. 나는 주문서를 들고 뒤를 돌았다. 하지만 입구에 세워진 전기 오토바이로 향하지 않았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배달 스테이션의 배전반 앞으로 다가갔다. 왕아이의 경악 어린 시선 속에서 나는 철물점에서 미리 사온 빠루로 배전반의 철문을 단번에 따버렸다.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왕아이의 안색이 변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가차없이 메인 차단기를 내렸다. 배달 스테이션 전체가 순식간에 어둠과 정적 속에 잠겼다. 창밖으로 울부짖는 눈보라 소리만이 더욱 공포스럽게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왕아이의 욕설이 터져나왔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둠을 더듬어 문가로 다가갔다. 가장 굵은 쇠사슬 자물쇠로 밖에서 배달 스테이션의 유리문을 꽁꽁 걸어 잠갔다. 이어 셔터문까지 내렸다. 자물쇠가 채워지는 2번의 명쾌한 소리는 마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왕 소장님, 한마디만 할게요. 내 목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다. 종말의 폭설이 시작됐어요. 기상청 예보로는 영하 100도까지 떨어진다네요. 전기도 없고 난방도 없는 이곳에서 어디 한번 제대로 즐겨보세요. 우리 엄마가 준 그 5,000위안으로 최고급관 하나 짤 정도는 되려나. 말을 마친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 어디도 아닌 성북 쪽으로 곧장 향했다. 나만의 비밀 지하 벙커로.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고 도시 전체가 마치 눈과 얼음에 뒤덮인 거대한 무덤 같았다. 나는 옷깃을 여미고 고개를 숙인 채 눈보라를 뚫고 간신히 발걸음을 옮겼다. 지하로 돌아왔을 때 공간은 온통 캄캄했다. 하지만 적어도 밖의 치명적인 칼바람은 막아주었다. 나는 익숙하게 디젤 발전기를 찾아냈다. 레버를 당겨 시동을 걸었다. 탈탈거리는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전등과 온풍기를 차례로 켰다.
어둠과 추위가 거치기 시작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물자들을 보았다. 음식, 물, 상비약과 연료까지. 그제야 비로소 안도감이 밀려왔다. 여기가 진짜 내 집이다. 물을 끓여서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는 컵라면을 하나 차렸다. 뜨끈한 국물이 뱃속으로 들어가자 이제야 좀 살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옆에 두었던 보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천팡 세 글자가 떠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빤히 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샤오리에, 이 빌어먹을 기집애야. 내가 배달 스테이션 문을 잠갔어. 너 미쳤니?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표독스러운 포효가 들려왔다. 왕 소장이 전화하던가요?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누가 전화했는지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당장 기어들어와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밖에 눈이 와요. 엄청나게 많이요. 오토바이 망가질 거라고 말했잖아요. 기온이 영하 100도까지 떨어지면 사람은 얼어 죽는다고요. 전화기 너머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엄마와 계부가, 하오이가 목소리를 낮추고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천팡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얼음처럼 차갑고 냉혹한 목소리였다. 얼어 죽는 게 집에서 밥만 충대는 것보다 나아. 내 남동생은 유학 갈 준비 중이고 내 새아빠는 차 바꿀 거야. 집안에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니. 그깟 종이 쪼가리 합격 통지서가 무슨 소용이야. 그게 밥 먹여줘. 당장 기어 들어오라고 명령했어. 왕 소장님께 사과드리고 가서 배달이나 계속해. 가서 돈 벌어오란 말이야. 나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18년 동안 엄마라고 불렀던 이 여자가 어쩜 저렇게 당당하게 나를 사지로 내모는지 화도 나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가소로울 뿐이었다. 꿈 깨세요. 이제 곧 영하 100도예요. 물자도 하나 준비 안 하셨을 텐데 굶어 죽거나 얼어 죽지는 않으려나 모르겠네. 나는 할 말을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외부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나만의 지하 왕국에서 더할 나위 없이 안락하게 지냈다. 매일 늦잠을 자고 일어나 발전기로 돌리는 인덕션으로 맛있는 허거도 해먹고 바비큐에 오뎅탕까지 즐겼다. 심지어 여유롭게 태블릿으로 밀린 드라마를 정주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밖은 이미 생지옥이었다. 가끔 라디오를 켜서 바깥 소식을 들었다. 이번 기록적인 폭설은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현재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이미 영하 6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력 및 교통 시스템은 전면 마비되었으니 모든 시민은 가급적 실내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문과 창문을 잘 잠그고 음식과 물을 절약하며 구조를 기다리세요. 그날 나는 자가 가열 허거를 먹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서 깜빡이는 이름은 천팡이었다. 나는 벨소리가 한참 울리게 둔 뒤에야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샤오리니. 천만다행이다. 전화가 연결돼서 천팡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과장된 울음 섞인 소리를 냈다. 엄마가 걱정돼서 죽는 줄 알았어. 너 지금 어디니? 무슨 일이죠? 내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우리 이제 한계야?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내 아빠랑 동생은 배고파서 쓰러졌어. 샤오리에, 너만 살겠다고 모른 척하면 안 된다. 내가 내 엄마잖아. 그녀는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전화 너머가 일순간 조용해지더니 곧이어 더 처절한 곡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원망하는 건 알지만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다 하오웨이 때문이야. 다 그 인간이 시킨 거라고. 너 지금 어디야? 안전해. 엄마가 갈게. 우리 가족,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우리 가족이라니. 하마터면 비웃음이 터질 뻔했다. 차가운 생각 하나가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 나 미리 피신해 있었어. 지금 차차네 집이야. 여긴 아직 먹을 게 좀 남아있거든. 차차, 그 내 단짝 친구. 천팡이 목소리에 다급한 탐색의 기운이 가득했다. 얘네 집 창고에 예전에 쟁여둔 게 있나 봐. 근데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여기도 사람이 많아서 물건이 거의 다 떨어져 가거든. 나는 덧붙여 말했다. 진심 어린 말투로. 주소가 어디야? 샤오리에, 엄마한테 주소 알려줘. 우리가 지금 당장 갈게. 그녀는 안달이 났다. 나는 차차네 집의 정확한 호수를 불러주었다. 기다려. 금방 갈게. 전화는 서둘러 끊겼다. 나는 예전에 미리 차차네 집 문 앞에 몰래 설치해둔 CCTV를 켰다. 정적 속에서 시간이 흘렀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조용히 기다렸다. 약 3시간 후 CCTV 화면에 3명의 인형이 나타났다.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들. 그들은 걷기 힘들어 보였지만 목표는 명확했다.
곧장 차차네 집대문으로 향했다. 이제 쇼 타임이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차차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누구야? 차차의 목소리는 힘이 없으면서도 경계심이 가득했다. 차차야, 나야. 샤오예. 나는 내 목소리가 최대한 당황하고 무력하게 들리도록 꾸며냈다. 우리 엄마랑 그 사람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물건을 쟁여뒀을지도 모른다면서? 지금 내 집으로 가고 있어? 그 사람들 미쳤어? 먹을 걸 다 뺏겠다고 난리야? 빨리 문 잠가. 절대 열어주면 안 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내 주소 알려준 거야. 내가 내 엄마 도와서 너 감시한 것 때문에 그래. 그렇다고 나를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어? 차차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나도 이제 남은 게 얼마 없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뭔데 감히? 알아서 잘 살아남아 보라고. 나는 그녀의 대답을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격렬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 열어. 차차.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샤오에도 거기 있지? 천팡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꺼져. 당신들 같은 사람 몰라. 여기 먹을 거 없다고. 차차의 비명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다. 거짓말 마. 샤오에가 다 말했어. 먹을 거 내놔. 난 걔 엄마라고. 그건 걔가 당신들 속인 거야?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라고. 가서 걔나 찾아. 이 발칙한 기집애가 감히 우리를 놀려? 하오지엔의 포갑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말 섞을 필요 없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졌고 충돌음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차차의 울부짖음과 위협하는 소리가 뒤섞여 CCTV를 통해 희미하게 전달되었다. 혼란은 점점 고조되었다. 하오지엔이 비명을 질렀다. 감히 날 물어. 너희랑 끝장을 내주겠어? 어차피 죽을 거? 차차의 포효는 히스테릭했다. 아들아, 너 피 난다. 하오웨이, 당신은 죽었어. 왜 보고만 있어? 그녀를 붙잡아. 이어서 더 격렬한 충돌음이 들렸다. 무거운 물체가 바닥에 고꾸라지는 둔탁한 소리. 짧고 처절한 비명. 그리고 모든 소음이 점차 잦아들었다. 오직 눈보라의 울부짖음과 누구인지 모를 희미한 고통의 신음만이 남았다. 결국 모든 것은 차가운 죽음의 침묵으로 귀결되었다. 나는 모니터를 껐다. 마음속엔 아무런 동요도 일지 않았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어느덧 2달여의 시간이 흘렀다. 눈보라가 조금 잦아든 것 같았다. 라디오의 긴급 방송에서는 임시 구조 지점의 좌표를 반복해서 알리기 시작했다. 그중 한 곳이 내 은신처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나는 가장 중요한 물자들을 챙겼다. 약품과 도구, 고열량 음식과 물을 배낭에 채워 넣었다. 이제 떠날 시간이다. 혼자만의 요새가 아무리 안전해도 결국 한계는 있는 법이니까 나는 지상으로 올라왔다. 방송에서 알려준 방향을 따라 무릎까지 쌓인 눈속을 반나절 넘게 힘들게 나아갔다. 체력이 거의 바닥날 무렵 저 멀리 헬리콥터와 바삐 움직이는 초록색 옷의 인형들이 보였다. 구조대원 한 명이 나를 발견하고 빠르게 달려왔다. 생존자입니까? 혼자인가요? 걸을 수 있겠어요?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흐릿했지만 매우 침착한 어조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가 걸어온 뒤쪽 방향을 한번 바라보았다. 내가 한때 몸을 숨겼던 그 구역을. 이제는 온통 하얀 눈 세상뿐이다. 저쪽에서 오셨군요. 저기서 살아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운이 정말 좋으시네요. 정신력도 대단하시고요. 그가 보온병 하나를 건넸다. 따뜻한 물 좀 마셔요. 잘 따라오세요. 대피소로 안내하겠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아 한 모금 들이켰다. 얼어붙었던 가슴속으로 온기가 퍼져나갔다. 뒤를 돌아보니 지나온 길은 이미 눈보라에 파묻혀 흔적조차 없었다. 나는 다시 몸을 돌려 한 걸음씩 헬기를 향해 나아갔다. 앞에는 새로운 생존의 길이 있고 나를 향했던 모든 음모와 차가운 혈육의 배신, 가시뿐이었던 우정은 모두 고요하고 적막한 순백의 무덤 속에 영원히 묻혔다.